2016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사회복지행정론 제8장 사회복지조직의 인적자원관리를 다룹니다. 두 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절은 인적자원관리의 전반적인 과정을 다루고 그 과정 속에서 구성원들을 어떻게 동기부여할 것인지, 또 번아웃, 소진이 온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감수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146페이지의 출제 영역과 출제 분포를 살펴보시면 인적자원 관리 과정이 가장 많은 8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 동기이론이 6문제가 출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절과 2절이 골고루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앞서 우리가 7장에서 리더십을 공부했다면 이번 8장은 그 리더의 아래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또 관리, 유지, 성과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년간의 출제 분포를 보시면 20회 시험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뿐 매년 3문제씩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고 지난 17회 시험에서는 무려 4문제가 출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능한 자원을 잘 보유하는 것은 우리가 조직의 이론 중에 체계 이론, 즉 유지에 대한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능한 직원들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 조직의 큰 손실이죠. 또 사회복지 행정은 사람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한 명의 직원이 이직을 하는 것은 한 명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이 있던 기부자, 후원자, 공공부문의 종사자 등을 함께 잃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 요즘은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8장 인적자원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감수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14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인적자원 관리라고 하지만 경영학이나 혹은 행정학 등에서는 인사관리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인사, 즉 사람을 관련된 일, 이런 거죠. 직원과 관련된 일, 직원을 뽑고 직원을 해고하고 이런 것들을 인사관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중요한 자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인사보다는 인적자원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인적자원 관리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람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거죠. 그 직원이 소진이 되어서 목표 달성을 못할 수도 있고요. 직원이 그만두어서 혹은 직원이 갑작스럽게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가는 바람에 업무 담당자가 교체가 되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업무 성과가 혹은 조직 성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적자원 관리는 우리 조직 목표 달성, 직원들에게는 동기부여, 서비스 수준에서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궁극적으로는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다. 따라서 이것도 사회복지 행정가라면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적자원 관리를 어디서부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물을 텐데요. 인적자원 관리의 과정은 크게 8단계로 나뉩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충원입니다. 다짜고짜 모집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리 조직에 어떤 인력이 필요한가, 어떤 업무를 할 사람이 필요한가부터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을 한 명을 뽑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건비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갑자기 사람을 뽑아버리면 예산에 편성도 되어 있지 않던 사람에게 줄 월급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년도에 미리 충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면
내년에 우리가 부서를 하나 새로 신설을 할 거야. 함께 돌봄이라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부산형 버전인데 그걸 우리가 하게 되었어. 그래서 그 업무를 누군가는 담당해야 되는데 누가 하면 좋을까? 관장님 저희 지금 업무 과부하예요. 저희 그거 말고도 CCI 사업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직원 한 명 뽑으면 안 돼요? 그래? 보자. 그러면 이번에 오는 직원이 그러면 그 함께 돌봄 사업을 하면 될까? 근데 관장님 그 함께 돌봄이라 이런 건 돌봄이니까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경력 있고 우리 마을에 이제 여러 가지 자원 체계들을 좀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좋으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을 그 새로운 업무를 맡게 하고 이번에 직원을 새로 뽑으면 기관을 좀 익히기도 할 겸 조직화 사업에 배정하는 게 어때요? 괜찮아? 그럼 조직화 팀에 있는 문영주 선생님이 함께 돌봄 담당하는 거 어때? 괜찮아? 네, 저는 뭐 좋은 것 같아요. 그 조직화 사업 할 때 어차피 뭐 보건소나 병의원하고 이렇게 협업을 많이 해놔서 그때 한번 그거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좋아, 좋아. 그러면 기존의 업무 분장을 새롭게 하는 거야. 조직화 팀에 있는 문 선생님이 함께 돌봄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러면 조직화 팀의 한 명을 내년에 뽑는 걸로 하자. 이런 게 충원입니다. 어느 부서에 어떤 사람을 충원할지. 그럼 옆에 사례관리팀에서 관장님 저희도 사람 필요해요. 저희 지금 한 사람당 사례관리 20명씩 하고 있어요. 복지부 권고상 한 사람당 15명인 거 아시잖아요. 저희 지금 너무 힘들어요. 매일매일 케이스 한 케이스씩 발견되는데 기존의 케이스도 쳐내지 못하고 있어요. 관장님, 저희 팀에도 한 명 충원해 주세요. 맞아, 맞아. 요새 지금 우리 사례관리팀에 집중 사례가 너무 많아졌지. 또 공동 사례 관리가 이게 또 실적에 들어가니까 공공하고 협업할 것도 많고. 그럼 이번에 그럼 2명을 뽑지 뭐. 그럼 조직화팀에 1명, 사례관리팀에 1명. 어때? 서비스팀은 어때? 서비스팀은 괜찮지, 지금? 저희는 뭐 이 정도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올해는 사례팀은 그냥 뽑죠. 좋아, 좋아. 그럼 이번에 2명을 동시에 채용한다. 그래서 조직화팀에 1명, 사례관리팀에 1명. 근데 동시에 이렇게 2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유능한 사람을 못 뽑을 수 있으니까 한 달 주기로 충원을 하자. 그래서 6월 1일자 근무할 사람 1명 뽑고 7월 1일자 근무할 사람 1명 뽑고 이렇게 공고를 따로 내보내자. 그러면 뭐 그 사례 관리에 관심 있는 사람 혹은 조직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두루두루 지원할 수 있겠지. 좋아요, 관장님. 이렇게 충원을 합니다. 그럼 이제 모집 공고를 내야 되겠죠. 어떤 사람, 어떤 자격이어야 될까? 그 사례관리팀에는 뭐 어느 정도 자격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도 경력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신입이면 저희가 또 교육하느라고 업무를 해낼 수가 없으니까 3호봉 이내 어때요, 관장님? 3호봉 이내 나쁘지 않아. 인건비도 그 정도면 적절할 것 같고 지금 우리 사례팀에 지금 가장 낮은 연차가 몇 년 차지? 저요 5년 차. 그럼 3년 차 와도 괜찮지? 네, 괜찮아요. 아예 신입보다는 네, 그래도 경험이 조금 있는 사람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좋아. 3년 차 이내, 3호봉 이내에 뽑고 자격은 사회복사 1급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없어야 되니까 그런 걸 면접 때 조금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직화팀은 어때? 저희는 사회복사 1급보다는 일단 직무 기술서라든지 이런 걸 좀 탄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 만나는 건데 너무 이렇게 사람이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오히려 좀 부담을 느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좀 약간 그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걸 좀 해서 그 사람의 순발력이나 아니면 그 청중들과의 그 아이 컨택 이런 걸 좀 평가하면 좋을 것 같으니 뭐 자격증보다는 그런 실무에 대한 면접을 좀 제대로 하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좋아. 그러면 이제 공고에다가 그렇게 낸다. 사례관리팀에는 사회복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의 하남, 운전면허 1종 소지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호봉은 3호봉 위반 이렇게 하고 지역조직팀에서는 사회복지사 그냥 2급 이상인 걸로 2급 이상인 걸로 하고 직무 그 프레젠테이션 업무를 통과한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면접을 한 단계 더 넣는 걸로 하고 자격증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렇게 고려하지 않는 걸로 한다. 좋지? 좋습니다, 관장님. 자, 모집 단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14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자, 여기 별표하셔야 됩니다. 모집을 하려면 일단 어떤 업무를 할 사람을 뽑을까에 대한 것부터 이루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이를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것부터 먼저 분석해야 되겠죠. 누가 업무가 많은가? 아, 사례관리팀에 지금 업무 과부하가 생겼다. 함께 돌봄이라고 하는 새로운 업무를 우리가 해내야 된다. 그래서 직무 분석을 합니다. 자, 분석을 하고 나면 그 직무에 대해서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직무 기술서를 작성하는 거, 또 하나는 직무 명세서를 작성하는 거입니다. 직무 기술서라고 하는 건 디스크라이브, 이 사람이 오면 무슨 일을 할지를 나열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례관리팀 같으면 사례 발견, 욕구 사정, 서비스 계획 수립, 외부 회의 참석, 이런 업무를 하게 될 거다라는 걸 명시해야 나는 저런 일을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없다라는 걸 판단을 하고 지원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겠지요. 또 명세서라고 하는 건 스펙입니다. 스펙. 이 업무를 하려면 어떤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의 한함. 이 말은 2급 있는 사람은 지원해도 자격이 안 돼서 아예 부적격자로 심사조차 하지 않고 탈락시켜버린다. 이런 뜻이 되겠죠. 운전면허 1종 소지자의 한함. 이 말은 2종 보통 있는 사람들은 지원해봤자 안 된다. 면접은커녕 서류 통과도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세서라고 하는 건 스펙입니다. 스펙. 예를 들어 사례 관리를 한다라는 것은 후원 물품을 들고 방문해야 되는 일도 많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가정 방문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운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1종 면허가 있으면 2종 보통 운전할 수 있지만 2종 면허만 있어서는 1종 트럭, 그 봉고차, 승합차 운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지관이 트럭을 보유한 일은 없지만 트럭을 이제 특별 그 면허도 따야 되고 승합차를 많이 운영한단 말이에요. 주간보호센터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사 운전면허 필요하다. 이런 거는 명세서라고 합니다. 자, 구분하실 수 있겠죠? 이 순서. 직무 분석이 끝나면 기술서와 명세서 작성한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내용. 직무 기술서와 명세서가 뭔지 구분할 수 있는가?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거의 인적 자원 관리 과정에서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대부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공부 잘 하셔야 됩니다. 직무 분석을 해야 기술서, 명세서 작성할 수 있다. 직무 기술서는 스킬, 테크닉 아니다. 디스크라이브, 디스크립션, 즉 직무의 내용, 일의 내용이 뭔가. 그래서 사례관리팀에 오면 무슨 일을 할 건가? 그게 나열되어 있어야 된다. 명세서는 스펙이다. 어떤 자격이나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는가? 예를 들면 서비스 제공팀 같은 경우는 욕구조사, 평가조사, 만족도 조사하는 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또 기획안도 작성해야 되고 그래서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우대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없어도 되기는 한데 있으면 가산점을 준다 이런 거니까 여러분이 덜컥 사람 뽑는다고 정규직이라고 무조건 원서를 썼다가는 일하는데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울 수 있으니 나한테 맞는 일인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가를 모집 공고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직무 분석, 기술서, 명세서. 자, 그러면 이제 직무 기술서와 명세서가 포함된 모집 공고문이 나갈 겁니다. 그럼 뭐 서류 평가 면접을 하는지, 면접은 몇 배수를 하는지, 1차 면접, 2차 면접이 구분되어 있는지, 토론 면접까지 있는지, 인적성 검사를 하는지, NCS까지 보는지. 요즘은 사회복지기관 단위에서도 인적성 검사 많이 하거든요. 사람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성격인가. 요즘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하는 게 쉽기 때문에 뭐 사이코패스 이런 분들도 마음만 먹으면 취득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클라이언트 가스라이팅하고 보조금 횡령하고 이러면 그 한두 명 때문에 너무 전체 사회복지계가 욕먹는 일이 생기니까 인성검사, 적성검사, 또 NCS, 블라인드 채용 이런 식으로 직원을 뽑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모집 공고를 해서 이제 선발합니다. 기관에 따라서 우리는 서류 면접, 우리는 서류 필기시험, 그다음에 팀장 단위 면접, 그다음에 임원 면접. 우리는 서류 심사, 인적성 검사, 필기시험, 토론 면접, 프레젠테이션, 팀장 면접, 본부 면접 또는 그 사이에 AI 면접을 보는 곳들도 요즘은 생겨나고 있지요. 이렇게 선발을 하면 선발 단계를 거칠 때마다 줄어들 겁니다. 서류에서 몇 명은 떨어지고
필기 시험에서 몇 명 떨어지고 토론 면접에서 몇 명 떨어지고 최종 면접은 8명. 그래서 그 8명이 4대 4로 들어가서 면접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최종 1명 합격. 그럼 나는 이제 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임용 후보자로서 이제 그 계약을 체결하겠죠. 그래서 내가 임용 후보자인데 근로계약서 체결하려고 샥 보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뭐 근무 여건이나 복무 규정이 조금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급여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복무 규정이라든지 근무 시간 이런 거는 근로계약서 체결할 때만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다. 그러면 임용 후보자일 뿐 임용은 내가 거부할 수 있죠. 나는 안 가겠다. 근로계약서 안 쓰겠다. 다른 데 알아보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 보니까 생각보다 조건이 더 좋아요. 급여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그 근무 시간이라든지 휴가라든지 복무 규정에 있어서도 좋아요. 예를 들면 뭐 주중에 야근을 하면 뭐 이렇게 본인이 이제 수당으로 받을지 대체 휴가 시간으로 받을지 그리고 대체 휴무 시간은 한 달 단위로 누적을 해서 쓸 수 있다. 난 돈보다 시간을 더 좋아. 그럼 몇 시간,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다 모아서 하루를 통으로 쉴 수 있다든지 나쁘지 않아. 그럼 나는 임용되는 거죠.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기관, 법인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습니다. 우리 법인은 어떤 법인이고 어느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법인 사무실은 어디에 있고 우리 기관은 언제 처음 설립이 되어서 어떤 비전과 미션 하에 지금 운영되고 있고 부서는 몇 개가 있으며 부설센터 기관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어서 전체 몇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에 사회복사가 몇 명이고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선사, 조리사, 영양사 이런 분들이 몇 명이고 그리고 올해 우리의 역점 사업은 이런 거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모르는 게 있으면 이 사람이 당신의 사수이니까 물어봐라. 이런 걸 오리엔테이션을 듣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날부터 나는 룰루랄라 출근을 하면서 하루하루 업무를 익혀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이제 내가 승진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승진 대상자가 승진을 하기도 하고 승진 대상자였는데 그 사이에 팀장 평가가 좋지 않아서 승진해서 누락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쭉 거치다 보면 때로는 언젠가 나에게도 승진이라는 기회가 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승진 시험을 봐서 그 승진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승진하는 경우도 있고 다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승진을 하려면 무조건 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된다. 그럼 또 중간에 이제 공부하러 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무사히 정년까지 오면 정년 퇴직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횡령, 배임, 아동 성추행, 직장 내 갑질, 근로기준법 위반, 실습생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 뭐 이런 등등으로 이제 인사 고과에 마이너스가 생기면 정년 퇴직이 아니라 강제 퇴직. 이거는 징계인 거죠. 중징계, 해임, 파면 뭐 이런.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뭐 짧고 굵게 빨리 해야죠. 그죠? 아니면 직원들의 분위기가 뒤숭숭하잖아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성추행이 있었는데 아직 판결받기 전이라서 계속 출근하고 있다. 그럼 다른 그 클라이언트를 둔 엄마들도 불안하잖아요. 그럼 이럴 때 이제 직무 정지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업무를 해결을 해내야 됩니다. 자, 인적 자원 관리의 과정은 전반적으로 어떤 조직이든지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근무 중에 다른 기관으로 이직을 하기도 할 거고 또 법인 안에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져서 나는 A 법인 밑에 있는 복지관으로 입사를 했는데 시니어 클럽으로 인사 발령이 나기도 하고 또 시니어 클럽이었는데 또 나는 지역아동센터로 가기도 하고 법인 산하에서 인사이동이 왔다 갔다 이루어지는 조직도 있고 한 기관에 근무했으면 그 안에서 쭉 가는 곳도 있고 이런 거는 그 기관의 방침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인적 자원들이 이제 충원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조직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역량이 강화되면 그냥 그 사람 개인 혼자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게 팀의 업무 성과로 이어질 것이고, 그런 팀의 성과가 높아지면 우리 조직의 성과가 될 것이고, 그게 대외적으로 우리 조직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고 내년도 사업비 증액으로 이어지고 선순환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조직이 직원 능력 개발을 도외시하고, 능력 개발은 개인의 몫이니까 혼자 알아서 하라. 그러면 그 직원들이 그 조직에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런 점에서 직원 능력을 개발한다라는 것은 그 직원들에게 새로운 지식, 기술, 태도, 역량 이런 걸 보유할 수 있도록 조직이 서포트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개별 조직에서는 사업비를 편성할 때 직원 역량 강화, 역량 개발비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은 여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강의를 제일 많이 하는 기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문형주 교수님 오셔서 우리 기관에 그 프로그램 기획안에서 성과평가 방법 잘 못하는데 요거 직원들 대상으로 강의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이렇게 직원들에게 강의를 하는 이런 형태도 있을 것이고, 또 각자 듣고 싶은 강의가 있으면 계획서 내고 찾아다니면서 들어. 그러면 이제 본인이 어떤 계획이 있는가 살펴보고, 저기 관장님 이번에 그 문영주 교수님이 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부산교육센터에서 공공민간 이렇게 공동사례관리과정 교육 여는데 이번에 주제가 고독사, 고립사, 저장장애, 저장강박이라서 저거 듣고 싶은데 가도 돼요? 가. 그럼 계획서 내고 출장 신청하고 갔다 와. 다행이다. 나 교육 들어갈 수 있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외부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외부에 가서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루고루 활용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10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강의죠, 강의. 전문 강사를 모셔오는 거죠. 짧은 시간에 전 직원이 강의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그 법인 산하에 그 법인 밑에 있는 모든 사회복사를 다 오라 그래가지고 강의하러 갔더니 한 300명이 앉아 있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자, 이러면 그 강사료 그리고 간식비 요것만으로 전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은 있죠. 하지만 그 과정에는 나는 다른 주제의 강의를 듣고 싶었는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생각보다 강의를 너무 못하셔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강의하시고 요즘 트렌드를 하나도 모르는 분이 오셨다. 불만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전부는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포럼을 개최하는 겁니다. 포럼. 그래서 관심 있는 어떤 주제를 하나 정해서 그 주제에 대한 유인물들을 구성원들한테 미리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면 다 같이 모여서 원탁에 쭉 앉아서 자기가 읽고 온 그 자료에 대해서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각자 마이크를 아까 요 앞에다 테이블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동등한 발언 기회를 가지면서 의견을 주고받는 거. 그러다 보면 서로의 아이디어를 들을 수 있고 또 자신의 아이디어를 수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포럼이 갖는 강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가 있죠. 자, 세 번째 패널 도의는 포럼하고 비슷하기는 하지만 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뒤에 청중으로만 앉아 있습니다. 청중으로만. 그리고 대표가 되는 몇 명의 패널들을 모십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대표 1명, 사회복지학계 교수님 1명, 그리고 보건복지부 중앙정부에서 1명, 사회서비스원 관계자 1명, 그리고 우리 기관의 관장님, 이렇게 5분이 앉아서 이 자료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나머지 직원들은 뒤에 앉아서 청중이 되어서 이거를 듣는 겁니다. 듣는. 그러다 보면 복지부 공무원이 하는 이야기 중에 고개를 끄덕이는 내용도 있고, 또 때로는 저거는 부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 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관장님 하는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관장님은 너무 특정 부서의 이야기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패널 토의와 포럼의 차이점이 있다, 그죠? 포럼은 참석한 모든 구성원이 여기 테이블에 앉아서 의견을 주고받는다. 패널은 전문가, 그 분야의 주제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전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앉아서 의견을 주고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에 앉아 있는다. 자, 네 번째 분임토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끼리 팀을 짜는 겁니다. 이제 사회복사들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 팀, 또 이렇게 한 팀, 이렇게 한 팀, 이렇게 한 팀. 그래서 네 팀으로 나눠져서 팀별로 이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A팀, B팀, C팀, D팀이 각자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반 정도 의견을 나눕니다. 그럼 의견 나눈 거를 문서로 샥 정리를 해서 그거를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 A팀 의견은 이런 게 나왔고 이런 게 나왔습니다. B팀은 이런 거, C팀은 D팀은 이런 거. 그래서 이 네 개의 팀의 의견들을 이렇게 들어보는 이게 분임토의입니다. 분임, 모둠 활동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강의를 많이 했다면 요즘은 대부분 이렇게 모둠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도 이렇게 외부 강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 교육 시간을 3시간을 교육을 해달라라고 하면 1시간 반은 교육하고 1시간 반은 이렇게 모둠 활동을 해서 이제 참석자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직접 참여해 보도록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다 보면 지루해지기도 하고 또 실무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강의한 내용을 토대로 사례 혹은 여건을 하나 쭉 주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직원이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어떤 슈퍼비전을 주면 좋을지 한 30분 모둠 활동하고 이렇게 발표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분임토의입니다. 다른 말로 신디케이트라고도 한다. 자, 5번째 보수교육은 계속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이 법제화되어 있지요.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내년도에 실습생 지도도 하지 못하고 또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이제 과태료, 벌금 처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정 시간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또 기관에서 내가 보수교육 받으러 가는 거를 못하게 하면 그것도 이제 100만 원 정도 이제 또 돈을 내야 되니까 보수교육 시간 잘 활용을 합니다. 이유는 우리는 면허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면허증은 보수교육을 받아야지만 면허가 유지가 되고 아니면 면허는 정지가 되죠. 정지. 근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한 번 따면 평생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 졸업하고 23살 때 자격증을 땄다가 이제 직장 다니고 또 근무를 하다가 이제 다른 길로 갔다가 임신하고 출산을 하고 20년 만에 사회복사로 처음 일하게 되는 거예요. 난 자격증은 있지만 20년 동안 다른 일을 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자격증이 유효하잖아요. 그죠? 20년 동안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을 텐데요. 2025년 기준이라며 20년 전이면 그때는 사회보장급여법이라는 것도 없었고 지금처럼 개별 맞춤형 급여도 아닌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복사가 그 옛날 지식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클라이언트에게 상처가 되는 일들을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문성을 계속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해서 보수교육을 합니다.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을 테니까요. 그래서 보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가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6번째 슈퍼비전은 1대1 혹은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슈퍼에서 비전을 한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 본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 눈앞에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정방문 갔을 때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옷,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싱크대, 청소 안 된 화장실 이걸 보면 빨리 청소해 줘야겠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연계하고 새마을 차량 연계해서 일제히 막 청소, 일사불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보기에는 그게 널브러져 있고 정리 안 돼 있고 막 쓰레기로 보일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그게 아닐 수도 있죠. 나름대로는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정리해 놓은 것일 수도 있죠. 그 사람 역량에서는 가장 최선을 다한 것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게 정리 안 된 것일 수도 있잖아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놓았는데 누군가 그거를 싹 없애버렸다? 얼마나 큰 상실과 절망감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슈퍼비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고 사진을 조금 찍어 옵니다. 그 사진 왜 찍으세요? 아,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전문성을 쌓았다고 하긴 했지만
누구 씨의 삶의 변화를 좀 더 응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전문 작가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의 이 엉망진창 사진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게 누구 씨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제한적으로 공유할 거고 이 사진을 막 출력을 해서 나눈다던가 뭐 카톡으로 주고받는다든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제가 저희 개인정보보호법에 저도 사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럼 저도 변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제가 교수님한테 의견을 듣고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은 이제 슈퍼비전을 쭉 받으니까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번 회의 때 이분이 오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삶을 살 때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 같다. 그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다. 호기심을 가지고 교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울먹울먹 하면서 본인의 상황들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 이야기를 하죠. 당신 눈앞에 있는 이거는 쓰레기가 결코 아니다. 당신이 열심히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클라이언트가 위로를 받고 그러면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움을 청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돕겠다.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까? 매일매일 조금씩 할 수 있게 선생님이 와셔서 저를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처럼 한 번에 싹 치우고 이런 거는 너무 싫어요. 제 물건에 누가 손대는 건 너무 싫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괜찮아요. 예, 그러면 사회복 선생님이 갈 때마다 조금씩 함께 정리해 나가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거는 괜찮나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이제 슈퍼비전을 주면 그것도 배움이잖아요. 우리에게 보이는 건 쓰레기일지 몰라도 당사자에게는 그게 쓰레기가 아니라 삶의 흔적일 수도 있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하루하루를 우리는 쓰레기라고 그냥 오해했구나. 이렇게 이제 배움이 일어납니다. 슈퍼 위에서 내려다 보면 내 눈앞에 있는 일이라서 나는 보지 못하는 다른 새로운 시각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7번째 역할 연기를 롤플레이입니다. 롤플레이. 나는 처음 가정방문을 가면 뭐라고 이야기를 꺼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해서 면박당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안녕한 걸로 보이세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예, 그게 아니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안녕하세요라고 했는데 그게 불쾌한 사람도 있겠죠?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상을 그래서 장례 치르고 온 사람한테 안녕하세요라니 너무 실망이 크잖아요. 또 그 자녀가 장기 이식 그래서 장기 기증을 하고 그렇게 장례를 치른 분이라면 결코 안녕하지 못하죠. 그죠? 사람들은 우리 아이를 장기 기증했다란 그 숭고한 가치를 몰라주고 어떻게 자식을 장기를 기증할 수가 있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첫인사를 꺼내야 될지 이제 그다음부터는 막막해지는 거죠. 그래서 롤플레이 하는 겁니다. 사회복사의 역할, 클라이언트의 역할 바꾸기도 하고 미리 예행 연습 한번 하고 가정방문 가면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관계 훈련할 때 역할 연기 많이 씁니다. 저는 직원이 저한테 이런 식으로 할 때 도대체 뭐라고 슈퍼비전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직원 역할, 또 슈퍼바이저 역할 이렇게 역할 바꾸기도 하면서 배워나갑니다. 8번째 사내 훈련은 그 OJT입니다. On the Job Training. 그러니까 근무지에서 일하면서 교육받는 거죠. 반대로 OFF 잡은 근무지를 떠나서 파견 나가서 교육을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내 직장에서 훈련받는 게 OJT입니다. 9번째는 순환보직입니다. 부서 이동을 하면서도 배우는 게 있겠죠. 언젠가 내가 기관장까지 가려면 조직의 업무를 두루두루 익히는 게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사례관리팀에 3년, 조직화팀에 3년, 서비스팀에 3년, 그리고 10년 정도 됐을 때 나 과장 승진, 그리고 부장 승진 이러면 순환보직만으로도 전문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업무를 깊이 있게 알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기는 하지만 두루두루 거치는 게 소진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임시대역은 스터디를 언더, 아래에서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은 나의 상사가 있지만 언젠가 상사가 없을 경우도 있죠. 갑작스럽게 공석이 되는 경우. 예를 들면 기관장이 비리 횡령을 저질러서 해임이 됐어요. 그럼 새로운 기관장을 뽑을 때까지는 관장이 없죠. 그럼 그 밑에 부장이 직무 대리를 할 거예요. 나는 관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좌충우돌 할 테니까 상사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부하 직원이 미리 그거를 배워놓는 거 임시대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10가지의 직원 능력 개발은
조직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다. 자, 앞서 봤던 내용들 중에 슈퍼비전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일방적인 강의 모둠 활동보다는 슈퍼비전이 업무에 역량을 기르는 데는 가장 도움이 되지요. 자, 이런 슈퍼비전은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만큼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섞어서 사용합니다. 자, 시험에서는 교육적 슈퍼비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나다라, 행정적 가나다라, 지지적 가나다라. 다음에서 설명한 것은 슈퍼비전의 무슨 기능이냐? 제시해 놓고 답을 교육, 행정, 지지 중에 고르는 거. 이렇게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교육적이라는 것은 지식,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르는 거를 알게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몰랐던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 이런 걸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가 중도 입국 청소년인데 이 학생들한테 어떤 서비스 줄 수 있는지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줄 게 없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니까. 그럴 때 이러이런 기관, 이러이런 센터에서 이러이런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슈퍼비전을 주면 몰랐던 지식을 새롭게 알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좋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교육적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느냐. 예를 들면 공문도 보내야 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이거는 공문 보내는 것보다는 전화로 하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죠. 공문을 보냈더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해줄 수 없다.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회의를 소집하면 그 사람이 회의에 참석을 하니까 회의에 참석해서 구두로 이야기를 하고 그걸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휘발시키는 이게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거는 업무 협조문을 보내는 게 좋다. 이마저마저마 해가지고 이런 걸 원하오니 기관에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기도 하지요. 그래서 행정적 업무, 우리가 앞서 행정 과정에 배웠던 POSD, CORBE에 관한 거는 행정적 슈퍼비전입니다. 예를 들면 공문 작성할 때 들여쓰기 몇 칸하고 문단은 어디에서 나누며 결제란은 어떻게, 수신자, 발신자는 어떻게 이런 것들은 행정적 슈퍼비전에 속합니다. 지지적인 슈퍼비전은 소진을 경감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때로는 너무 감정노동이 심할 수도 있죠. 그럴 때마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잘하고 있다, 애쓰고 있다, 나는 너가 열심히 하는 걸 알고 있다, 너가 그렇게 클라이언트에게 하는 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내가 보기에는 그 클라이언트가 너무 많이 변하고 있다. 다 너의 노력인 것 같다. 아무도 해내지 못했는데 너가 해낸 거다. 지지와 격려가 그 사람에게는 가장 절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슈퍼비전 중에 너무 교육, 가르치려고만 하다 보면 상대방은 나를 공감해 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부족해서라고 보는구나. 실망하지만 지지적인 슈퍼비전으로 다가가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자신에 대해서 확신,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슈퍼비전의 기능 구분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슈퍼비전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슈퍼비전을 주려면 슈퍼바이저 역량도 중요합니다. 내가 슈퍼비전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를 배워보지 못했다라면 과거에 내가 받았던 슈퍼비전의 형태로 나도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때 그 슈퍼바이저가 했던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슈퍼바이저는 여러 가지 자질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지식, 기술 뛰어나야죠. 많이 가지고 있어야죠. 하지만 때로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솔직해야 됩니다. 틀린 걸 가르쳐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팀장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뭐지 이거? 팀장님도 모르는 거였어? 이렇게 되니까요. 내가 모를 때는 저도 이거는 처음인데 우리 김 선생님이 한번 새롭게 한번 조사해보는 건 어때요? 그러면 팀장님도 모르는 게 있구나라는 거고요. 또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가기 편한 사람이라 되겠죠. 냉혈 인간.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도 못 물어보고 이거보다는 쉽게 다가가서 팀장님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잘 왔어. 기다리고 있었지. 어렵지? 봐라. 이러면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또 슈퍼바이저가 이거는 나의 일이 아니니까 대충대충이 아니라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 또 슈퍼바이저 입장에서도 슈퍼바이치가 잘할 때는 칭찬도 하고
인정도 해야 되는데 늘 지적, 비판, 비난 이렇게 가서는 곤란하겠죠. 여러분이 실습을 받을 때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슈퍼바이저는 이런 역량을 고루고루 갖추고 있었습니까? 지식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았지만 다가가기에 껄끄럽지 않았나요? 뭐든지 우리한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했지만 다시 생각해봐라. 이 길이 너의 길이 아니다. 뭐 이러면서 사명감이 없는 그런 발언은 하지 않았던가요? 여러분이 틀린 것만 지적하는 슈퍼바이저는 아니었나요? 여러분이 그런 슈퍼바이저를 만났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걸 답습하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슈퍼비전, 역량을 길러가시면 됩니다. 자, 이런 슈퍼바이저가 주는 게 슈퍼비전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건데요. 슈퍼비전의 모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수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155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콜세드, 왓슨 구분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용을 섞어 놓고 어차피 문제에서 학자 이름을 알려주니까요. 그래서 뭐 다음은 누구의 모형이냐 이렇게까지 출제는 안 됩니다. 자, 콜세드는 슈퍼비전의 단위를 설명했습니다. 즉 개인 단위로 1대1로 하느냐 아니면 1대 여러 명으로 집단으로 하느냐, 직접 슈퍼바이저를 만나서 하느냐, 안 만나고 서면으로 종이에 써서 매일 주고받는 간접 슈퍼비전을 주느냐, 공식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뭐 매달 둘째 주 월요일 3시 이런 식으로 공식화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때그때 슈퍼비전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하느냐,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왓슨은 요게 시험에 더 많이 나오지요. 왓슨의 모형. 동료 집단 슈퍼비전입니다. 모든 참석 구성원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서로 슈퍼비전을 주는 거예요. 나도 이 사람한테, 이 사람도 나한테, 나도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서로 슈퍼비전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동료 집단 슈퍼비전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례관리팀, 지역조직팀 이렇게 있다면 팀장 대 팀장이 서로 슈퍼비전을 주고받고 대리님 대 대리님이 주고받고 꼬꼬마 신입사회복지사들끼리 주고받고 이렇게 직렬 슈퍼비전도 있습니다. 같은 직급, 같은 직위에 있는 사람끼리 주고받는 게 직렬 슈퍼비전입니다. 팀 슈퍼비전이라고 하면 팀장 중심으로 우리 팀, 팀장 중심으로 우리 팀, 요게 팀 슈퍼비전입니다. 개인 교습 모델은 1대1 과외입니다. 팀장님이 한 명의 직원에게, 또 다른 팀장님이 그 부서의 직원에게, 이게 개인 교습 모델입니다. 슈퍼비전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실습할 때 경험했지요. 슈퍼바이저는 한 명인데 여러 명의 실습생이 있을 때 슈퍼비전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료 집단 슈퍼비전하고는 전혀 다르죠. 동료 집단은 슈퍼바이저 없이 그냥 서로 슈퍼비전을 받는 거고, 팀 슈퍼비전은 우리 팀 안에서 사례관리팀 안에서 사례관리팀 전문가도 있지만 뭐 의료팀 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또 교육복지팀 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법률팀 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팀 안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게 팀이고, 슈퍼비전 집단은 그냥 여러 명 앞에 한 명.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잘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팀 슈퍼비전은 그 팀의 속성에 따라서 그때그때 구성원들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조직화팀 같으면 뭐 도시재생지원센터 선생님 오실 거고, 우리 뭐 구청의 담당자 오실 거고, 그리고 집수리 사업단 자활센터 선생님 오셔서 이렇게 서로 슈퍼비전을 주고받겠죠. 하지만 또 아동학대 관련된 팀에서는 아동학대 관련된 아동보호 전문기관 선생님 오실 거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오실 거고, 아동학대 관련해서 수련 트레이닝 받은 임상심리사 올 거고, 그 다음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 오실 거고, 여청계 경찰 오실 거고, 그리고 여청 전공한 변호사님 오실 거고, 이렇게 이제 팀 슈퍼비전은 이루어집니다. 슈퍼비전 집단하고 팀 슈퍼비전은 조금 다르다 하는 거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슈퍼비전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입니다. 일할 맛이 안 나는 사람한테 어떻게 동기부여할 것인가. 자, 그래서 보시면 이론이 나왔잖아요. 이론. 우리 앞서서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이론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4장에
폐쇄체계, 개방체계, 현대조직이론 공부했고요. 또 리더십 관련해서도 7장에 리더십 이론 있었지요. 그거 하고 이번에 나오는 동기 이론하고 다 섞여져서 출제되니까 이론은 한꺼번에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동기부여에서 내용 이론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가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하는가, 무엇, what에 관심을 가집니다. WHT. 무엇 때문에 동기부여하는가만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적용을 해 나가면 될 테니까요. 매슬로우는 너무 많이 알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선 시험에 안 나오고 두 번째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 중요합니다. 157페이지.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은 구분되어 있다. 만족 요인과 불만족 요인은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문조사를 할 때 이런 설문지는 잘못된 설문지입니다. 예를 들면 뭐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이다, 약간 불만이다, 보통이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하다. 틀린 설문이죠. 왜냐하면 만족도의 차원과 불만족도의 차원은 다르니까. 맞게 하려면 1번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2번 약간 만족하지 않는다, 3번 약간 만족한다, 4번 매우 만족한다. 만족으로 물어야지. 만족과 불만족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 그게 허츠버그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만족하게 하는 것을 동기, 불만족하게 하는 것을 위생 요인으로 구분을 했고요. 만족하게 하는 것은 주로 직무 내적인 요인, 불만족하게 하는 것은 직무 외적 요인입니다. 즉,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성취를 느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동기부여를 하지만 급여가 낮고 휴가를 못 가고 이거는 불만을 유발한다는 거죠. 급여가 제때 나오고 그리고 고용이 안정된다고 그것만으로 만족하지는 않잖아요. 만족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을 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공기업이나 공무원 하다가도 그만두고 다시 민간기관 오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말은 위생 요인 만족했지만 만족 요인은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서포트해 줘야 되고 불만족 요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근무 환경 개선해 줘야 된다. 이 요인 이론 섞어 놓고 동기 요인인지 위생 요인인지 만족 요인인지 불만족 요인인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57페이지에 보면 15회, 23회 출제가 됐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알더퍼는 ERG입니다. E, 존재. 사람은 누구나 나의 존재감이 드러날 때 동기부여되는 거죠. 누구세요가 아닌 거죠. 클라이언트가 내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문영수 선생님 아니세요?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나의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다? 헉, 너무 많이 변했다라는 걸 느낄 테니까요. 또 related. 이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업무 대 업무의 관계인가? 그렇지 않으면 의미 있는 관계인가?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일을 하는 게 조직을 위해서 소모품처럼 쓰여지고 있는가? 나의 그로스, 나의 성장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가? 일이 힘들기는 하지만 많은 걸 배우고 있다 싶으면 버틸 수 있죠. 근데 일이 힘들기만 할 뿐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거야 싶으면 그만두고 싶잖아요. 그래서 알더퍼는 ERG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의 존재감이 있어서 나는 이 조직에서 대체 불가한 인재다. 그리고 내가 이 조직 구성원들과 긴밀한 관련성,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 동기부여된다라고 알더퍼는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 안 외워져요. 예, R은 계란, 에르그, 에그 이렇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맥클리랜드는 성장이 아니고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성취. 사람은 누구나 권력을 누리고 싶다. 승진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친밀한 관계 형성하고 싶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 그래서 맥클리랜드는 성취 이론, 성취 동기 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성장과 성취는 다르죠. 성장은 시간이 가를수록 내가 뭔가 향상되고 있다, 향상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성취는 내 눈앞에 있는 목표를 하나 세우고 달성했다, 해냈다 하는 걸 이야기하니까요. 맥클리랜드 크크크 성취치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친화 성취 치치치 크크크 이렇게.
자, 다섯 번째 맥그리거의 XY 이론은 우리 인간관계 이론할 때 공부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일하기를 좋아하냐? 무슨 소리 하냐? 노, X다. X 이론. 사람은 누구나 일하기 좋아하나? 당연하죠. Yes. Y 이론. 이렇게. 그래서 X 이론은 통제, Y 이론은 자율성. 이렇게 공부했죠. 무엇으로 동기부여되는가? 다섯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매슬로우는 여러분이 인행사에서 공부했던 그 내용으로 시험 보시면 돼요. 동기이론, 위생이론, 다른 말로 만족이론, 불만족이론 고려해줘라. 누구든지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감이 있는 걸 원한다. 관계 맺기를 좋아한다. 성장하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은 파워를 가지길 원한다. 친해지고 싶어한다. 목표 달성하고 싶어한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알, 에그, 크크크, 치치치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하지만 다음 이론은 무엇에 의해서 동기부여되는가가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동기부여되는가, how입니다. how. 어떤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친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입니다. 어떤 과정이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라는 과정. 내가 저 사람하고 입사 연도가 똑같은데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승진해? 일하기 싫다. 동기부여 안 되는 거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월급은 똑같은데 왜 내가 일을 더 많이 해? 동기부여 안 되잖아요. 형평성 이론에서는 다른 준거 집단, 비교가 되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불공정하다라고 느끼면 나는 일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는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하는 게 아담스의 이론입니다. 여러분도 피부로 느끼죠? 쟤랑 내랑 똑같이 했는데 나만 왜 이래? 혹은 쟤랑 내랑 월급이 똑같은데 나만 왜 이래? 나만 더 많은 일을 해? 이러면 일하기 싫어지잖아요. 그죠? 두 번째, 브룸의 기대 이론은 사람은 누구나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가 충족이 되면 하고 싶어지고 기대가 좌절되면 하기 싫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저의 그 사회복지 행정론 강의를 듣고 기출문제를 풀어봤어요. 대박 사건. 전부 맞추고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할만한데? 3교시 사회복지 행정론 26점 이상만 맞추면 정책 법제 조금 틀려도 합격하겠는데? 해야겠다. 동기부여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동영상 강의를 듣고 기출문제를 푸는데 싹 다 틀리고 있어요. 하기 싫어져요. 그죠? 기대가 좌절됐기 때문이죠. 브룸은 기대 이론을 사람은 누구나 뭔가 자신의 목표가 있으면 기대를 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한다. 그게 우리는 보상이죠. 보상. 열심히 공부했더니 1급 시험에 합격한다. 그런 걸 눈으로 직접 보면 여러분은 기대를 가지고 노력하겠지요. 옆에 선배님이 1년 동안 거의 스터디 카페 살다시피 해서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 불합격했다. 그럼 여러분은 해도 안 되나? 노력하지 않겠지요. 브룸의 기대 이론은 동기부여라는 것은 결국 그 기대가 충족되는가이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사회복사 1급 자격증을 가졌을 때 내가 취업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복지관에도 1급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비전문 요원 많이 뽑는다 그러지. 나이가 많아서 안 되는 거 아닌가 봤더니 나이 때문이 아니라 1급이 없어서였네. 오히려 특정 분야에서는 나이가 많다는 거를 장점으로 보고도 있네. 근데 예를 들어 아동보호 전문기관,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 방임, 가해자 만나야 되는데 나는 좀 인생을 경험했으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는 거에 난 자신 있다. 이렇게 어필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보상이 주어지면 더 노력해서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죠. 그죠? 근데 그런 기대가 좌절이 되면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죠? 우리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해서 하기 싫어지면 이제 소진이 오는 것이죠. 소진이라고 하는 건 번아웃, 불이 탄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타지 않죠.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불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울증하고 소진을 구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 저한테 교수님 저 너무 소진돼서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해봤냐. 쭉 들어보면 그렇게 크게 노력한 게 보이지 않아요. 그분은 우울증이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밤 12시까지 맨날 야근하고 시키지 않아도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일이 너무 재밌으니까 매일매일 주말마다 일 생각만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인 거예요. 다 태워버렸죠. 자신의 에너지를. 그리고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제가 남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소진이 된 겁니다. 소진에 이르는 단계는 이렇습니다. 열침자무. 제가 항상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죠? 열침 맞고 잠 이렇게 해요. 열침 맞고 잠. 여러분 침 맞으면요. 열침 이렇게 굵은 침이 있습니다. 한의원에 가면 신경 이렇게 허리 디스크 뭐 발이 부어서 왔어요. 침 아주 큰 거 있어요. 이 침 맞고 나면 잠이 슬슬슬슬 쏟아집니다. 그래서 열침 맞고 잠 이렇습니다. 소진의 단계입니다. 처음에 열성을 가지고 일을 한다. 그러다가 침체기에 빠진다. 그 다음에 좌절을 한다. 무관심해진다. 그래서 열성은 문제 쉽게 나옵니다. 그죠? 맞출 수 있어요. 에너지를 최선을 다해서 쓰고 있으니까요. 나머지 두 개를 구분해서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침체라는 것은 이제는 월급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주말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침체입니다. 좌절은 아픈 단계입니다. 아픈. 주말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월요일만 되면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 이제 심해져서 소화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가요. 이게 좌절입니다. 침체와 좌절 구분할 수 있겠죠? 침체는 월급날 주말만 기다리는 거. 좌절은 이제 몸에 병이 찾아오는 거. 그러다가 무관심은 관두는 거입니다. 이것도 조직이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일단 161페이지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5번 슈퍼바이저의 노력입니다. 지지적 슈퍼비전 해 나가야죠. 이런 사람한테 교육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휴식해야 되겠죠.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말에 일을 멀리하고 일이 아닌 것에 몰두. 그래서 일은 근무 시간에만 생각하고 복지관 문을, 센터 문을 나가는 순간 일은 잊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을 오래 할 수 있는데 집에 가서도 일 생각, 주말에도 일 생각 이러면 마라톤 못합니다. 단거리밖에 못해요. 그리고 기관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문서 작성, 버전을 여러 가지로 짜집기 필요 없습니다. 하나의 문서를 제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 변경해서 간소화해 나가야 됩니다. 문서 작성을 하지 말란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책임감 때문에 시설평가 받아야 되니까 문서 필요합니다. 근데 그 하나를 업무 일지, 프로그램 일지, 사무 일지, 슈퍼비전 일지 막 동일한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결국 우리가 기록한다는 건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이고 내가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문서 작성 서식을 바꿔야죠. 효율적이지 않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도 조직의 몫입니다. 자, 이렇게 유능한 직원이 우리 조직을 떠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 또 유능한 직원이 다른 기관이 아니라 우리 기관을 선택하여 입사하게 하는 것. 전부 조직의 몫입니다. 자, 이렇게 8장 이제 사람 자원, 인적 자원 공부했으니까 이제 9장에는 돈, 재정관리, 정보관리 살펴보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8장 강의는 이렇게 마칩니다.